네,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다 좋긴 한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건 거 이거 어떡하나라는 부분이 항상 우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에는 각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법원이 그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이 없다라고 소송 자체를 이제 각하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부분은 다루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압박 요인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그 지적 재산권을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하면 또 어떻게 돼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전수 계약을 받았던 게 1987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실제 1997년에 3천억 원의 돈을 지불을 하고 기술 어그리먼트를 우리나라가 받아왔거든요. 어그리먼트 동의하다. 네,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 기술을 써서 무언가 제품이나 뭐 원전이 되겠죠.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기술 쓰는데 동의를 한다라고 했고 세부 내용들도 중요한데 그 어그리먼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나갈 수 있다라고 어그리먼트에 되어 있고요. 어그리먼트 취지 자체가 향후에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그러면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수출 통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서는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수출 통제를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소송 자체도 각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원전 업계로서는 상당 부분 장애물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웨스팅하우스에 또 이런 이면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럼 이런 소송을 이제 와서 또 제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그 대주주는 헤지펀드입니다. 캐나다 헤지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 갖고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몸값을 높여서 지금 또 되팔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려는 어떤 취지의 하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송 자체가 각하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출하는데 상당 부분 걸림돌이 제거됐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걸림돌이 제거가 됐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쓰는 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한 우리 기술이야라고 답을 내린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이러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좀 너무 급한 게 또 아닌가라는 그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움직임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내리고 계신가요? 네,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수주 소식이 나오고 혹은 뭐 이런 소송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이 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본질을 봐야죠. 결국은 원자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적에 크게 기여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 한수원이 이제 공사를 맡아서 실제로 만약에 다시 웨스팅하우스에게 뭔가 수수료 같은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껴왔던 거죠. 그래서 공사를 수주해도 실제로 이게 돈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를 정말 이렇게 벗겨낼 수 있다면 그러면 마진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는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를 또 쉽게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인데 그럼 자격이 있는 법무부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미국 기술을 쓰는 것에 대한 소송의 주체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가 이것을 굳이 문제를 삼게 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가와 원자력이 얼마만큼 실적에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고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면 핵심 종목에 대한 장기 관점의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이 이제 소송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송 자격이 있는 주체에 대한
대한 뭔가 또 추가적인 소송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골치 아파질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성을 가진 종목들 지켜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하창한 교수님? 일단은 좀 묵직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뭐 우진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기는 하겠죠. 근데 조금 이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라인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굉장히 원전 쪽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는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라늄 가격이 또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뭐 카메코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런 이 원전 ETF 쪽에 대한 수익을 좀 견인하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수요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점, 또 중국 지역에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뭐 30년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발표가 나왔었죠. 32개의 원전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향후 이러한 뭐 유럽이라든지 뭐 SMR 수출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롱텀으로 봤을 땐 좋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쫓아가면 원전은 발목이 잡힐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슈가 조금 없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 급등 후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처럼 이렇게 어쨌든 뉴스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붕 떴을 때 단기적인 매매를 펼치기보다는 원전주들은 좀 긴 시각에서 하나씩 차근히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네. 김대준 고수님께서는 이런 매물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그 최근 기간 동안 주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됐죠. 네. 저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번 그 기각되는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간의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시장에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여 동안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횡보에 가까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주가가 빠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었다는 첫 번째 점에서의 해당 업종에 대한, 해당 섹터에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악재가 해소됐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각 정부마다의 그 정책주가 있습니다. 네. 테마주가 아니고 정책주가 있는데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정부에서는 그 과학 교육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정권 내내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부에서는 4대 강이었죠. 4대 강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과학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 팬데믹 상황 하에서 특별하게 정책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원전 이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주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질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 주가 빠지지 않고 악재가 해소되었고 정책 관련주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매물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볼 수 있겠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전주는 좀 긴 시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한마디만 첨언 네. 드리면 말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정부 정책상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 특히 이제 뭐 그 원전과 관련된 R&D 예산은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SMR 소형 원전을 특히 이제 방점을 찍고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GS 에너지가 그 울진에 SMR 도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 송도에서 열린 UN IPCC
회의 때 그때 그 기후 변화 협정 관련된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전 세계 500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데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전 자체의 양을 늘려야 지금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고 그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전반적인 나라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본다면 여러 뭐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정책적인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그 수혜 측에서 바라본다면 길게 본다면 지금 원전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건 맞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첨언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 인프라 전반을 다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 바뀌더라도 혹시라도 원전이 조금 줄고 뭐 신재생 이런 게 늘어난다. 그러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득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뭐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깔리고 있는데,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우디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 거기에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해수담수화 같은 것들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해수담수화에 있어서 유럽 업체와 더불어서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의 수주 레코드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인프라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다른 기업들도 물론 좋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풍부하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골라 볼 때 이제 한 사업의 영역을 잘 파고 있는 기업도 좋지만 이것도 저것도 잘 하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또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항상 붙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원전 관련한 언급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럼요. 공식 의제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재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련된 원전 관련 업체들이 들어가서 짓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국가 쪽이 얘기가 됐지만 아까 김종훈 교수께 말씀하셨지만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수출 가능성은 살아 있는 거고요. 영국까지도 뭐 수출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악재는 해소됐다. 지금은 오래된 분량을 걷어내는 과정이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손석우 고수는 K원전의 날개가 활짝 열렸다. 김종효 고수,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인프라도 꼭 챙겨보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원 고수는 에너지 자립도 그리고 수출 기대, 우라늄 가격의 12년 최고치 부분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쟁탑5 이어서 4위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